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박동열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총장님과 보직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 중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약간 이상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감안하시고 좀 해주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50분 정도인데 제가 25분 내지 30분 정도만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총장님들께 질문이나 아니면 총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생직업교육 정책 진단과 중장기적 혁신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 안에 예를 들어서 K 전 정부에서 했던 직업교육 훈련 정책이 그 다음 정부에서 할 때는 국정과제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국정과제가 기존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평생직업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외국의 OECD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관련 미래 변화를 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성과 민주성, 그리고 두 번째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할 것이냐, 세 번째가 일과 학습과 삶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가장 중요한 추세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고등직업교육에서 이 시민교육 또는 시민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양교과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전문대학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견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하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단절과 분절과 소외가 돼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의 단절, 경력 개발의 단절, 그리고 분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업 운영상의 분절, 그리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분절이 나타나고 있고, 소외와 관련된 부분은 직업교육 참여 기회의 불평등,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그 직업교육을 선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직업교육 참여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고등직업교육에서 당면한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교육 내용의 단절과 관련해서 교양직업교육서부터 직업능력 개발까지 연결되는 상황에서 교양직업교육은 초등학교서부터 실과교육이라든지 기술점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양직업교육으로 초등학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단계, 고등 단계, 더 나아가서 전문교육으로는 다행히 전문기술 석사과정이 법제화됨으로써 이제 제도 내에서 평생직업교육이 완성되는 이런 부분으로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가 전문기술 석사과정에 대한 인증 기준을 지금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 내부에서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전문대학에서 한 가지 방향에 대한 기준을 좀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운영되는 또는 특수대학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운영 기준보다 더 강화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기술 석사과정이 질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형평성과 관련해서 일반 대학교 특수대학원의 이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이스터 대학의 전문기술 석사과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교 특수대학원의 개설 과정들을 보면 비공학 계열이 굉장히 높고 공학 계열은 굉장히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13%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기가 희망하는 과정을 참여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개발 단절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99명의 마이스터들, 품질 명장분들을 인터뷰에서 3개월 동안 인터뷰에서 만든 한 장짜리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숙련 기술 인력이 현장 실제로 경로를 분석을 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단계는 보통 입직한 다음에 한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7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단계로 전문기술자 성장 과정으로 간 다음에 5,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관리자 형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밑에 밑줄을 친 거를 보시면 처음 1단계에서는 업무 과정상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됩니다.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갈 때는 결국은 학위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사상의 또는 경로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인데 결국 여기를 보시면 이 학위 과정이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갈 때 학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기술 석사 과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냥 학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경력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마이스터 대학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버넌스 분절인데 저희 사업들을 보면 맨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앙기획 집행형과 중앙지방협력형 그리고 지방기획 집행형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가 과거에 중앙에서 기획하고 전부 다 밑으로 내려서 시행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지역혁신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선점을 해야 될 그런 유형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지방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찾아서 그 내용이 대부분 지역사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직업교육기관이 해야 될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세 번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산상으로도 맨 세 번째에 있는 것들이 예산이 더 많더라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에 연구하면서 인천광역시에 관련된 일자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에도 대학과 관련된 위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세 번째 사업입니다. 지방이 기획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형을 하는 그 거버넌스가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데 이쪽에 어디에도
대학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재정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권역형 또는 개별 대학이 경쟁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주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권역별로 고등직업교육위원회 또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직업고용위원회 이런 형태처럼 총장님들께서 좀 더 권역별로 만들고 그거를 조직화해서 최소한 여기에는 들어가야 된다. 다른 데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유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 그룹의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어느 번역 직업고용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직화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앞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유형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거버넌스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일반 대학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선점과 관련된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역량이 있는 지금 고등직업교육기관이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소외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중등직업교육도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생이 그 직업계고등학교로 들어올 때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대학교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TBT 디바이드라고 해서 이러한 격차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대학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권역, 그 안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조직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금 만들려고 하는 직업교육진흥법, 이 두 가지 법이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법입니다. 일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퇴직하기 전까지 뭐를 하고 싶으냐면, 교육기본법 밑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일반법으로 직업교육법을 만들어서 직업교육이 하나의 위상, 법적인 위상 자체가 뭐를 특별하게 진흥을 하거나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로서의 직업교육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제가 한 10년 동안 앞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밑에 15조에 있는 직업의 자유, 그 다음에 31조에 있는 교육의 권리, 32조에 있는 근로의 권리, 그리고 34조에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에 35조에 있는 환경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교육이 일반법으로서 나와서 위상을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처럼 일반법으로서의 직업교육법을 만들어서 법상으로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권리로서 직업교육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가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시기가 거의 15년, 20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위상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결과 직업교육법이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다른 거를 보기보다는 이게 고등직업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다른 내용들은 보시지 말고 위에 있는 종합계획이 몇 개인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995년도에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이 96년도에 제시되면서부터 약 6개 정도의 큰 전문대학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격도 그 1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중등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96년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러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저희 고등직업교육, 그동안은 중등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면 고등직업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기본계획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관련된 부분은 이건 한번 그냥 시간상 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입 대비 얼마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느냐, 교재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오른쪽 왼쪽 편에 있는 것처럼 이 고등직업교육 체제를 해서 학습 지원 역량, 개인 역량, 개인 삶의 질이 어떠한 변화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좀 더 정성적이고 좀 더 삶과 연계되어 있는 지표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네, 45분이요. 그러면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카인즈라고 하는 언론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긍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중립적인 언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심화 과정과 관련해서 2000년서부터 쭉 해서 감성 점수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정책 체감도처럼 긍정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증가하다가 계속 감소해서 2020년에는 25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공심화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인턴십은 굉장히 지금 올라가다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2020년이 되면서 갑자기 떨어집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평생 직업교육 대학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 감소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사와 관련된 부분의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나 부정적으로 되더라도 좀 점수가 높으면 좋은데 대부분 점수가 낮다라는 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그런 키워드들이 이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별 대학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고등직업교육 정책 중에서 제1차 평생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에 나와 있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효과성은 있는데 개선 시급한 부분이 뭐냐라는 것들을 뽑아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 보시면 워낙 총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히 7번이 교육훈련 이력 누적 관리라든지 연계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중요하고 추진이 더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총장님께서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자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아까 이게 좀 흐리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훈련고용위원회라는 거를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일자리위원회 내에 이 전문가 그룹으로서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대표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 대표성은 해당되는 권역별로 하시던 아니면 지금 워낙 총장님 총장 협의회가 잘 돼 있으시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공식화해서 좀 더 이 안에 이쪽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이스터 대학과 관련해서 가장 제시했던 기대 효과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R&D 지원 인력입니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약 석박사와 관련된 비율은 한 20%밖에 35%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뭐냐면 학사 이하나 전문대학 졸업자 학위를 가진 그러한 비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인력을 핵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수요가 필요한데 그게 약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있는 전문기술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전공심화과정과 관련된 부분의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그 틈새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좀 시간이 그런 관계로 이게 산자부에서 3개 기업들을 묶어갖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순창고추장처럼. 그런데 그 순창고추장은 하나의 브랜드이지만 그거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뭐 창원에 뭐 무슨 브랜드라는 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3천만 원만 주고 그거를 그냥 더 이상 컨트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해당되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고 지원을 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3번째 유형인 지방이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직업계고 학점제와의 연계 이 부분은 이제 고민을 진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는 마이스터는 2000년도에 벌써 시작을 다 했고요. 2022년이 되면 직업계고등학교가 전부 다 직업계고 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규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 밖 교육을 32학점까지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2를 했을 때의 문제점은 학생이 와서 대학에서 그걸 이수했을 때 대학의 학점을 인정해달라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이 와서 대학 내에서 그 부분을 이수하더라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그러면 학생의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에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체험하거나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여건이 확보되지 못한 그 고등교육기관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과 연관을 해서 운영하는 그 근로자의 비율이 약 25%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영국에도 협동조합 기업이 있고 아이쿱이라고 해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대학에서도 지금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학과도 있고 또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적 기업과 만약에 주변의 산업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 기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 의료,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 이 네 가지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협동조합,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료협동조합이 있고, 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문화협동조합,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와 지역인재가 어떻게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한 그런 지역의 거점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직업계고와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권역별 지역의 권역별 고등교육기관의 그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있는 게 필요합니다. 고등직업교육 학사정보 시스템이 예전에 한 8년 전인가 그때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는데, 아주 기본적인 학사 정보만을 민감한 거 빼고 기본적인 학사 정보와 관련된 부분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와의 연계, 직업계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고도 12학점까지는 학교 밖 교육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의 연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때 이러한 학사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구축되는 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